아유, 답답해. 가족도 없는 분이. 참 고집은 더럽게 세다니까. 뭘 잘했다고 울어요? 짜증나게. 천천히 가시면 밥이 다 식어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족이 자주 오시는 분들 위주로 신경 쓰세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요양원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습니다. 하얀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 외벽과 작은 정원, 그리고 조용히 흘러가는 일상이 있었죠.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침묵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창호는 오늘도 병실 창가 의자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8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해 보이는 어깨였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았어요. 치매라는 병이 서서히 그의 기억들을 앗아가고 있었거든요. 가끔 간병인이 말을 걸어도 고개만 살짝 돌릴 뿐 대답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민할아버지, 식사 시간이에요. 요양보호사 박선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6세인 선영은 이곳에서 오래 일했지만 언제부턴가 입소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무뚝뚝해져 있었어요. 또 멍하니 앉아 계시네. 빨리 식당으로 가세요. 민창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혀를 찼어요. 아유 답답해. 가족도 없는 분이. 참 고집은 더럽게 세다니까. 식당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민창호는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부축해주기보다는 뒤에서 재촉만 했어요. 천천히 가시면 밥이 다 식어요. 빨리 가세요. 빨리. 식당에서도 민창호는 혼자였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나름대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민창호만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선영은 그런 민창호를 보며 작은 소리로 투덜댔습니다.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분이야. 한편 원장실에서는 김 원장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61세인 김 원장은 요양원을 운영한 지 꽤 오래되었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을 형식적으로만 처리하는 편이었어요. 가끔 직원들이 입소자 관리에 대해 상담을 요청해도 가족이 자주 오시는 분들 위주로 신경 쓰세요. 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그날 오후 요양원 입구에 낯선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는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간병보조사 조연지가 접수대에서 그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조연지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30세인 조연지는 이곳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선영의 거친 언행을 자주 목격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었어요. 입소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청년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혹시 입소자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 계신지 궁금해서요. 조연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기본적인 명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청년은 천천히 명단을 훑어보다가 민창호라는 이름 앞에서 멈췄어요. 그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이분은 어떤 상태신가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이에요. 가족분들이 거의 안 오셔서. 조연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단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병실 구경 좀 해봐도 될까요? 라고 말했어요. 조연지는 흔쾌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청년은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각 병실의 상황, 직원들의 움직임, 그리고 입소자들의 표정까지도요. 그가 민창호의 병실 앞을 지날 때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청년은 발걸음을 멈추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민창호가 바닥에 물을 흘리고 있었고 선영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암튼 손이 많이 가. 이러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청년의 주먹이 서서히 쥐어졌습니다. 그는 조연지에게 저분이 누구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박선영 선생님이세요. 여기서 오래 일하신 베테랑이세요. 조연지가 답했습니다. 청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창호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의자에 앉은 노인의 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청년이 조연지에게 말하며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떠나지 않고 건물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요양원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이제 새로운 시선이 더해져 있었죠. 민창호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고 청년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청년은 차 안에 앉아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민창호, 박선영, 그리고 이곳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메모들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도현, 33세였습니다. 그리고 민창호는 바로 그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일찍부터 요양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요양원 건물이 훤히 보이는 자리였어요. 해병대 특수수색대에서 오랫동안 훈련받은 그에게는 목표물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목표물은 적이 아니라 자신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도연은 어제 본 장면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 박선영의 무심한 태도, 그리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까지요. 가슴 한편이 답답했지만 감정보다는 냉정한 판단이 먼저였습니다. 오전 10시경 도연은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위해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조연지가 반가워하며 맞이했습니다. 어제 오신 분이시죠? 입소 상담 결정하셨나요? 저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도연이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직원분들은 다들 친절하신가요? 혹시 입소자분들과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나요? 조연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고 싶었지만 직장 상황을 생각하면 조심스러웠거든요. 다 좋으세요. 오래 근무하신 베테랑 선생님은 업무에 열정적이시기도 하고요. 열정적이라면? 도연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연지가 말을 흐렸습니다. 어르신들이 가끔 본인이 하던 일에 취해 있다 보면 말을 잘 안 들으시거든요. 그럴 때 카리스마 있게 하시죠. 도연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순화해서 카리스마 있게라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일이 자주 있나요? 자주는 아니고 뭐. 조연지가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정말. 왜 이렇게 흘려요, 할아버지? 박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과 조연지는 동시에 그쪽을 바라봤어요. 식당 쪽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도연이가 발길을 옮기자 조연지도 어쩔 수 없이 따라 걸어갔어요. 식당을 빼꼼 들여다보자 도연은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민창호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뒤엎어진 밥그릇이 있었어요. 박선영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바닥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선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우, 진짜 짜증나 죽겠네. 그 순간 민창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83세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선영은 그런 외할아버지를 보며 더욱 화를 냈습니다. 뭘 잘했다고 울어요? 짜증나게. 도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조연지를 바라봤어요. 조연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저기요. 도연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선영이 고개를 돌려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입소 상담차 온 사람입니다. 어르신이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서요. 도연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상담자면 조용히 기다리세요. 지금 업무 중이니까. 선영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모든 상황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선영이 민창호를 대하는 방식, 주변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상태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민창호는 여전히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걸레질을 마치고 나서 민창호에게 다가갔어요. 이제 그만 우세요. 다른 분들 식사 방해되잖아요. 선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방으로 들어가세요. 민창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도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연지가 멋쩍은 듯 작은 목소리로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일하다 보면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러면 안 되는데 가끔은. 원장님은 아시나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뭐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조연지가 말을 흐렸습니다. 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좀 그래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민창호는 단순히 돌봄을 받는 게 아니라 무시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오후 도연은 원장을 만났습니다. 김 원장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도연을 맞이했어요. 입소를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어떤 분을 모시려고 하시나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이곳 분위기를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요. 도연이 답했습니다. 혹시 직원 교육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직원 교육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모시고 있어요. 김 원장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처럼이라는 말이 허울 뿐이라는 것을 이미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식당에서 좀 시끄러웠던 것 같던데요. 도연이 은근슬쩍 떠봤습니다. 아, 그건 치매 어르신이 가끔 그러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김 원장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가족분들도 안 오시고 해서 저희가 더 신경 써드리고 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어요. 요양원을 나서며 도연은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주머니 속에 넣어둔 채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모두 녹음해뒀거든요. 이제 증거 수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차 안에서 오늘 일을 정리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눈물, 선영의 막말, 그리고 원장의 무관심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외할아버지를 이런 상황에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도연은 아예 요양원 근처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근 모텔에 방을 잡고 본격적인 관찰에 들어간 거죠. 해병대에서 익힌 정찰 능력을 총동원할 때였습니다. 오전 일찍부터 도연은 요양원 주변을 돌며 건물 구조와 직원들의 근무 패턴을 파악했어요. 선영이 출근하는 시간, 원장이 자리를 비우는 시간, 그리고
다른 직원들의 동선까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특히 민창호의 일과에 집중했어요. 아침 8시에 기상해서 세면을 하고 9시에 아침 식사, 오후에는 주로 병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패턴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영과 마주치는 순간들이 문제였습니다. 민할아버지, 또 이렇게 느려 터지게 하시면 어떡해요? 세면실에서 들려오는 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복도 끝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민창호는 칫솔을 제대로 잡지 못해 계속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 때문에 손의 협응력이 떨어진 거죠. 하지만 선영은 그런 사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네. 이렇게 하시면 다른 분들 세면 시간이 다 밀려요. 선영이 민창호의 손에서 칫솔을 빼앗으며 거칠게 양치를 시켰습니다. 민창호는 아무 말 없이 그 상황을 견디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외할아버지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민창호가 수프를 먹다가 실수로 옷에 흘렸던 거예요. 그러자 선영은 즉시 다가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정말. 왜 이렇게 더럽게 먹어요? 할아버지 때문에 빨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아요? 민창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수건으로 닦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더 번지게 만들었어요.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만해요. 더 번지잖아요. 선영이 민창호의 손목을 꽉 잡으며 제지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바보가 따로 없네. 바보가 따로 없어. 그 순간 민창호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정말로 바보가 된 것처럼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자신을 달랬습니다. 오후에 도연은 조연지와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척하며 말을 걸었어요. 저기 조연지 씨라고 하셨죠?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조연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도연을 따라갔습니다. 건물 밖 벤치에서 둘은 마주 앉았어요. 실은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창호 어르신, 저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조연지는 깜짝 놀라며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그럼 입소 상담은? 그건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둘러댄 말이었어요. 도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조연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특히 민 할아버지한테는 선영 선생님이 너무 심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조연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 입소하실 때는 따님 되시는 분이 몇 번 오셨거든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발길이 끊어지더라고요. 요즘은 전화도 안 받으시는 것 같던데.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워했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어머니와 외할아버지 사이에 오래된 상처가 있어요. 도연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적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외할아버지가 거의 바로 재혼을 하셨는데 어머니는 그걸 외할머니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하셨고 그 상처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조연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지를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하는 건. 그렇죠. 그런데 아까 그 선영 씨란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횡포를 일삼으시나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말로 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욕설은 기본이고 가끔은 손까지. 조연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손까지 댄다는 말씀인가요? 직접적인 폭력은 아니에요. 하지만 밀치거나 거칠게 다루는 일은 종종 있죠. 조연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이 안 오신다는 걸 알고 있어서 더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데 가족이 없다니요. 도연이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께도 말씀드려야 하는 건 아는데 제가 신입이라서 쉽지 않아요. 조연지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연지 씨,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누구든 침묵의 공범이 될 순 없어요. 잘못된 일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도 분명 잘못입니다. 조연지는 도연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도연 씨, 정말 외손자분이시라면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조연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밤 늦게 도연은 요양원 주변을 정찰했습니다. 보안 시스템과 야간 근무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어요. 다행히 보안이 그리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부터 요양원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신청을 했어요. 자원봉사요? 김 원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외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대화 상대가 되어드리고 싶고, 남자의 힘이 필요할 땐 힘쓰는 일도 돕고 싶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할아버지라고 하시면 민창호 어르신입니다. 사정상 지금까지 자주 오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자주 뵙고 싶어서요. 김 원장은 살짝 놀라며 어색한 웃음으로 허락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더욱 환영이죠. 가족분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연은 요양원 내부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감시가 시작될 때였어요. 첫 자원봉사 날, 도연은 민창호 옆에 앉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외할아버지, 도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창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연을 바라봤어요. 잠시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외할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녹음기의 스위치를 조용히 켰어요. 오늘부터는 모든 것이 더 자세히 기록될 예정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지 사흘째, 도연은 요양원의 일상에 완전히 스며들었습니다. 매일 오전 9시에 나타나서 외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파악했어요. 특히 선영의 근무 패턴을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오전에는 비교적 얌전했지만 점심시간 이후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다른 직원들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유독 거칠어졌어요. 아이고, 민 할아버지 또 시작이다. 선영이 민창호의 방으로 들어서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점심을 먹다가 흘린 국물 때문에 옷이 더러워진 상태였거든요. 도연은 복도에서 몰래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주머니 속 소형 카메라도 함께 켜두었어요. 왜 맨날 이렇게 더럽게 먹어요? 할아버지 때문에 빨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알아요? 선영이 민창호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네. 민창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치매 증상 때문에 단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크게 말하세요, 크게. 선영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우, 바보 같아, 정말. 그때 민창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매일 똑같은 실수 반복하면서 선영이 민창호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이러니까 가족들도 안 오는 거예요.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기 어려웠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했어요. 오후 2시경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민창호가 화장실에서 실수를 했던 거예요. 치매 환자에게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선영의 반응은 도를 넘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또 지렸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화장실 밖까지 들렸습니다. 어유, 짜증나. 도연은 화장실 근처로 다가가서 문틈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소형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기적이 차야 해요. 알아요? 선영이 민창호를 대하는 태도는 환자가 아닌 짐짝을 다루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지겨워 죽겠다, 진짜. 민창호는 연신 죄인처럼 고개를 완전히 숙이고 있었어요.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미어지면서 울컥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영이 민창호의 어깨를 세게 밀었던 거예요. 균형을 잃은 민창호가 휴지통에 부딪히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이고. 민창호가 작은 비명을 지르며 벽에 기댔어요. 그 순간 도연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계획 따위는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사라졌어요. 뭐 하는 거예요? 도연이 화장실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선영을 제지했습니다. 선영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뭐예요? 지금 뭘 한 거예요? 도연이 민창호를 부축하며 선영을 노려봤습니다. 왜 환자분을 밀어요? 밀긴 누가 밀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휘청한 거지. 선영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니, 제가 다 봤는데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민창호 어르신의 외손자입니다.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외손자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우리 외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도연이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민창호는 도연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잠시 도연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도연이 외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선영은 상황이 완전히 틀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난 그냥 할아버지가 넘어지실까봐.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연이 선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당신이 한 모든 행동을 다 봤고 기록했어요. 선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뭐? 기록? 네. 영상과 음성 모두요. 도연이 주머니에서 소형 카메라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며칠 동안 모든 걸 기록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연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조연지가 화장실 안에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하며 물었습니다. 선영은 조연지를 보더니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더 이상 은밀하게 처리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더 이상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런 대우를 받는 걸 볼 수 없어요. 도연이 외할아버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소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던 민할아버지에게 갑자기 외손자가 나타난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의 행동이 모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니, 나는 그냥 일이 많아서 좀 예민했을 뿐이에요. 선영이 어떻게든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예민하면 다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도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환자 학대는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그 말에 선영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한 행동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뒤늦게 깨닫기 시작한 거죠. 조연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도 방관자였다는 죄책감과 함께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들었거든요. 원장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조연지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안 돼, 선영 씨. 선영이 급하게 만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요즘 피로가 겹치다 보니 예민해져서 그래.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됐거든요. 그날 저녁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연에게 학대 현장을 목격당하고 기록까지 되면서 선영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고 상황을 파악한 김 원장이 급히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 원장이 급히 사무실로 도연을 불렀습니다. 선영이 먼저 가서 자신만의 버전으로 상황을 설명했던 거죠. 도연 씨, 오늘 선영 간병사와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김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기록한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도연이 차분하게 대답하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김 원장은 도연이 촬영한 영상들을 보며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선영의 폭언과 거친 행동들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김 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김 원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선영의 성격이 좀 까칠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예요. 당장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 원장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모텔로 돌아온 도연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계획과는 다르게 신분이 일찍 밝혀졌지만 오히려 더 빠른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선영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선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원장이 어젯밤 바로 조치를 취한 거였어요. 선영 요양사는 어제부로 해고되었습니다. 김 원장이 도연에게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즉시 조치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제의 일이 요양원 내에 빠르게 퍼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도연 씨, 조연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로비에 가족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로비로 나가보니 5-6명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저희도 선영 씨에게 피해를 당했어요. 박 씨 할머니의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믿지 않았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가족도 말했습니다. 욕설을 들었다고 하시는데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김 씨 할아버지의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치매 증상으로만 생각했죠. 이 씨 할머니의 아들도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때린다고 하셨는데 설마 했거든요. 도연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고통받고 있었을까요?
왜 진작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사실은 박 씨 할머니의 아들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더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됐어요. 맞아요. 다른 가족도 동감했습니다. 신고했다가 어머니가 더 심하게 당하면 어쩌나 해서. 그리고 증거도 없었고 치매 환자 말이라고 안 믿어줄 것 같기도 했고요. 김 씨 할아버지의 딸이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요양원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어서. 이 씨 할머니의 아들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조연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어르신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었고 가족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자 요양원 내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 사람 무서웠어. 한 할머니가 조연지에게 말했습니다.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 다른 할아버지도 기억을 떠올렸어요. 밥 안 먹는다고 혼냈어. 또 다른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오후에 김 원장이 모든 가족들을 모아놓고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있을 줄 몰랐던 김 원장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 원장이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제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입니다. 사과만으로는 안 됩니다. 박 씨 할머니의 아들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왜 이제까지 몰랐어요? 다른 가족이 따졌습니다. 원장으로서 책임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이 씨 할머니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김 원장은 이제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선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신고를 못한 이유도 결국 요양원의 폐쇄적 구조 때문이었죠. 알겠습니다. 김 원장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첫째, 모든 공용 공간에 CCTV를 즉시 설치하겠습니다. 김 원장이 말했습니다. 둘째, 월 2회 가족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소통 창구를 만들겠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박 씨 할머니의 아들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셋째, 직원 채용 시 인성 검증과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김 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넷째, 외부 전문기관의 정기 점검도 받겠어요.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치하겠습니다. 김 원장이 덧붙였습니다. 가족들뿐 아니라 어르신들도 언제든 연락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가족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바라봤어요. 도연 씨가 용기를 내주신 덕분이에요. 박 씨 할머니의 아들이 고맙다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차마 나서지 못했는데 우리 모두의 문제였어요. 도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함께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외할아버지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며칠 전보다는 표정이 편안해 보였어요. 외할아버지, 도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민창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도연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도연이? 네, 외할아버지. 저예요. 도연이 감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무서웠어. 민창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선영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치매가 있어도 공포와 고통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여기 없어요. 도연이 외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문득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의 근본에는 가족의 관심 부족이 있었다는 것을, 만약 가족들이 자주 왔다면,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도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외할아버지 뵈러 와주세요. 도연아 엄마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망설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늦기 전에 와주세요. 도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어머니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긴 침묵 후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내일 갈게.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시스템의 변화만이 아니라 가족 관계의 회복까지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도연은 요양원 로비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와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몇 달 만에 외할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오후 2시 정각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도연이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도연아?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아버지를 모셔다 드린 이 요양원에 다시 와보니 마음이 묘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떠시니? 많이 약하세요. 그리고 도연이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많이 기다리셨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동안 발길을 끄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병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어머니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자신이 직접 모셔다 드린 아버지를 그동안 혼자 두고 온 것에 대한 죄책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도연아? 어머니가 병실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서운해 하시겠다. 어머니가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실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창호는 평소처럼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문 근처에 서서 외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몇 달 사이에 더 야위신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창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아버지, 수연이에요. 수연이? 민창호가 어렴풋이 기억을 떠올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내 딸? 네, 아버지 딸 수연이에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민창호는 한참을 어머니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왜 안 왔어? 나 무서웠어. 그 말에 어머니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나 혼자 무서웠어. 민창호가 어린아이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외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도연은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1시간 후 어머니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괜찮으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약해지셨더라.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옛날 이야기는 잘 기억하시네. 어떤 이야기요?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업어서 병원에 데려간 이야기.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밤새 업고 뛰어다니셨대. 외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 대학교 들어갔을 때도 기억하시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다 잊고 살았는데
둘은 요양원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도연아, 엄마는 정말 나쁜 딸인 것 같아. 어머니, 할아버지가 재혼하셨을 때 엄마는 너무 어렸어. 그때 엄마는 할머니를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갑자기 다른 여자를 집에 들이니 어머니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할아버지도 혼자 계시기 힘드셨을 거야. 아내를 잃은 슬픔이 딸인 엄마보다 더 크셨을 텐데. 어머니가 후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달 동안 한 번도 안 왔잖아. 할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조연지가 다가왔습니다. 도연 씨, 할아버지께서 찾으신다고 하시는데요. 다시 병실로 들어가니 민창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수연이 어디 갔어? 민창호가 도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깐 밖에 나가셨는데 금방 오실 거예요. 도연이 답했습니다. 안 갈 거지? 또 안 오면 어떡해? 민창호가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급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안 가요. 정말? 안 가? 네, 멀리 안 가요. 이제 매일 올게요. 어머니가 단호하게 약속했습니다. 민창호는 그제야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할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를 말이에요. 아버지, 제가 늦었어요. 어머니가 외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매일 올게요. 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그날 저녁 어머니와 도연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연아, 고마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엄마는 평생 후회했을 거야. 이제 늦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많이 아프신 것 같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치매 말고는 큰 병은 없으세요. 하지만 연세가 연세다 보니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어머니,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뭐. 그래,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니, 그 전에 우리 관계를 회복해야겠어. 어머니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매일 와서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낼 거야. 정말요? 그럼. 그리고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도 해드리고 옛날 사진도 가져와서 같이 보고. 어머니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몇 달 동안 못한 효도를 지금이라도 해야지.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을 텐데 후회하지 않게 해드려야지. 일주일 후 어머니는 정말로 매일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와서 외할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곁에 앉아 있기도 했어요. 민창호의 상태도 눈에 띄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가끔 웃음도 보이시고 무엇보다 수연이 언제 와? 라고 물으며 어머니를 기다리는 모습이 애틋했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다정한 분이셨는지 몰랐어. 어머니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왜 그동안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지금이라도 알게 되신 게 다행이죠 뭐. 아버지 손이 이렇게 거칠어지셨네. 젊었을 때 우리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어머니가 외할아버지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현지 씨도 이런 변화를 신기하게 지켜봤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분 같으세요. 도연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외할아버지를 구하려던 일이 결국 가족 전체를 구한 셈이었어요. 얼마 후
도연은 서울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이제 요양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CCTV가 설치되고 가족 간담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무엇보다 분위기가 화목해졌습니다. 도연 씨, 정말 고마웠어요. 조연지가 인사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모두 많이 배웠어요. 조연지 씨도 고생 많으셨어요. 병실에서는 어머니가 외할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들고 와서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어머니가 신문을 펼쳤습니다. 우리 도연이 얘기가 신문에 났어요. 신문 헤드라인에는 휴가 중 요양원 학대 제보한 특수부대 장교, 전국 요양원 조사 촉발시켜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한 일이에요. 아버지를 지켜준 거예요.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창호는 신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도연이 자랑스럽구나. 그죠? 우리 도연이가 용감하게 잘했어요. 어머니가 기사를 천천히 읽어드렸습니다. 이 덕분에 다른 요양원들도 점검을 받게 됐대요. 좋은 일 했네. 민창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기사를 읽어드렸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간혹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어요. 비록 모든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하셨지만 손자가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느끼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가 우리 가족 자랑이에요. 어머니가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문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람 있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한 사람의 행동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외할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어머니는 잃어버렸던 소중한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늘어나는 요양원이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 아닌 가족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